네.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쟁 중이었는데,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특별 손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좀 안 이뻐요? 자, 가까이. 예, 가까이. 예. 자, 우리 저기 드물게 젊고 미남인 국회의원 김광진 의원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아까 했던 그 지시를 받고 선장이 탈출했다는 이야기는 좀 이따 이어가기로 하고, 지금부터 우리 김광진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진짜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광진 의원입니다. 예. 야, 목소리가 커서 좋다. 네,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의 문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망치 부는 목소리만 들리고 그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오늘 목소리가 크셔서 너무 좋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자,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자,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으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빨리 올라가니까 이거 뭐. 네, 지금 현재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총 4,630분 정도 아이고, 보고 계세요. 예. 오늘 이게 세월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나들이를 간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폭발을 해서 지금 다 모여 있거든요. 예. 자, 일단 오늘 노란색 리본 달고 오셨네요. 제가 안 보이니까 살짝. 네. 예. 이 노란 리본을 달고 이제 오셨는데, 자, 오늘 일단 본인 소개는 했고요. 예. 오늘 이제 국회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국회에서 무슨 콘서트를 한다고. 국회에서 콘서트를 하기로 했다가 그게 취소된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 누가 주최했던 거예요? 뭐 의원실 일들이 주최했던 건 아니고 아마 국회가 하던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회 사무처? 예. 그래서 뭐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국회가 이제 매달 그런 그 문화 행사들을 해요. 네. 근데 아마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국회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일 벌어졌을 때 사실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딱 벚꽃 축제 기간, 윤중로의 벚꽃 축제 기간이니까 그때 열린음악회를 했던가요? 전국 노래자랑을 했던가요? 뭐 그걸 하겠다고 그 국회 본청 앞에 단상을 거의 다 세웠다가 무대 장치를 다 세웠다가 저희 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또 워낙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취소했던 적이 있고, 또 국회의장께서 이 유족들을 위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국회 앞에 잔디밭에서 일종의 공연을 했었는데, 그게 또 당시에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유족들도 단식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국회 안에서. 그래서 그게 맞다, 또 문제가 맞다. 됐던 적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음악회 사건이 3개인 거죠. 예. 이게 지금 이게 3번째나 반복이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그 사무공간인데, 예.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월호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젊은 의원님으로서 말씀하신다면. 전 뭐 근데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일정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행위 자체가 뭐 옳았다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보다 국회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축제 기간, 축제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벚꽃 축제를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존에 해왔던 그 프로그램들 쭉 그냥 관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상황이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던 것들이 뭐 포스터가 붙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혀지면, 그 상황에서 이게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이나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이게 이 야당 분들이 주장하셔서 이렇게 중단된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 이 진행이 되고 취소되는 과정이 워낙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진행돼서 막 포스터가 국회 내에 막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포스터 자체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가 바로 그러니까 있으니 국회의원들은 잘 몰랐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 준비되는 과정이 공개됐는데 공개되는 순간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알 수도 있는 상황조차 오기 전에 네, 이제 정리가 상황이 됐던 끝났던 것이다. 예, 같습니다. 저는 혹시 이제 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월호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게 그런 음악회를 같이 준비했던 거 아니냐. 윤중로에 온 국민들한테 얼굴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 국회 사무처가 단독으로 준비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만둔 사건이었다라고 예, 정리가 되는 거네요. 윤종로 행사를 국회의원들이 같이 뭐 하고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마르신 것 같다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 가서 차를 준비해 올 동안 여기가 지금 이제 이게 본방이에요. 예. 본방이고 현재 2,000명이 보고 있는 방이고 요게 지금 500명 정도가 보고 있는 방이고 예. 이쪽 방이 지금 1,100명 정도가 보고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지금 방이 4개인데 예. 제일 많은 방으로 1,100명, 597명, 887명. 그럼 887명 방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구나.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세 개를 보시면서 예. 일단 우리 시청자들하고 망치 부인 없이 각자 이렇게 좀 친해지는 시간 일단 갖고 계시면 제가 음료수를 좀 갖고 예, 올게요.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패친 권현웅 씨 반갑습니다. 예. 태국 여행요? 왜 갑자기 제가 약간 외모가 태국필이긴 하죠. 예. 예. 글이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가지고요. 미남이시네요. 이런 말씀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날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또 여기 듣는 분들도 같이 좀 공유해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국방위원회에 있고요. 제가 상임위를 2가지를 하는데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라고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정보위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정원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가지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맨날 만나는 사람이 군인 아니면 국정원 요원이어가지고 저도 좀 민간인을 만나고 싶다는 원내대표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쩌다가 초선의 비례대표가 그것도 군 출신이 아닌데 정보위와 국방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뽑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막 당겨졌는데 자, 오늘 너무 멋진 분이 오셨어요. 자, 국방위 할 말 많고 국정원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은 2군데에서 그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데 일단 상임위라는 게 뭔지 모르는 국민들이 또 많아요. 예. 상임위가 뭔가요?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업무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37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장관을 두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일종의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주로 맡아서 활동할 상임위원회를 각 부처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국회 17개 정도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이제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방부, 그다음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포함되고 합참과 육해공 각군총장이 기관으로 있고요. ADD와 카이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국정원을 주 관장 사업으로 합니다만은 각 부처들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숨어있는 국정원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777 사령부라든가 기무사라든가 경찰의 정보비 그리고 누구죠? 하여튼 그런 비용들, 숨어있는 정보 비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김광진 의원님은 혹시 무슨 직업 군인이셨어요? 아니,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그냥 일반 육군 일반 육군 병장이고 심지어 상근 출신이죠. 상근 출신이 뭡니까?
예전에는 방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네. 요즘은 그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예. 일반 현역병과 동일한 사람인데 예. 시골에 근무하거나 하게 되면 요즘은 시골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역의 향토 방위를 해야 되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주소지를 주고 있고 하는 경우에는 상근이라고 해서 출퇴근하는 일반 육군이 있는 거죠. 그럼 옛날엔 기간이 좀 짧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육군하고 요즘은 동일하게. 이제 예. 육군하고 기간은 같이 하고 예. 그 이제 그 육군 상근이라- 병장으로 전역하게 되는 육군 거죠. 예. 병장으로.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일단 무슨 사무직 같은 일을 하신 건가요? 일단 상근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예.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역할을 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고, 음. 실제 훈련일 때 조교 역할을 하는 음. 측면이 있는데, 저는 행정병이었습니다. 행정병이었다. 예. 그럼 이게 군대 내부에 돌아가는 일들을 좀 많이 봤겠네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일반 부대에서 근무했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그러니까 향토사단 안에 있고, 쉽게 생각하면 동사무소 옆에 향토 상근들이 근무하는 본부들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동사무소마다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일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일반 육군 병장, 보통의 일반 육군 병장보다 더 군 생활을 모를 수도 있긴 한 거죠. 예. 1년 한 건 아니고요. 네. 똑같이 24개월. 지금 21개월인데 저희 때는 24개월 동일하게. 24개월. 예. 난 하도 막 군대에 대해서 잘 알길래 저는 막 이렇게 무슨 직업군인이나 군대 예.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국방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언제부터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과 이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군 전문가도 아니고, 네. 군 출신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밀떡도 아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국방이 이제 3년 지나고 4년 차가 되니까 뭐 웬만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이제 군 전문가처럼 저도 활동하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이제 그렇게 네. 보는데 네. 제 스스로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좀 그럴 수가 있지라고 이제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잘 아는 분하고. 그랬더니 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의 슬픈 일이다. 뭐냐면 얼마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한 2년 진짜 비전문가였던 사람이 한 2년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문가처럼 되는 것이냐.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신 적도 있는데 물론 제가 뭐 대단한 전문가라고 뭐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니 근데 듣기에는 이렇게 뭐 의정 활동 하시는 거 보는 거 보면 굉장히 막 군 문제에 대해서 빠삭하고 너무 잘 알아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들어가서 게 아니었구만. 이제 쪽팔리지 않으려고 어. 그리고 이 분야가 워낙 어려운 분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솔직한 말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난 10년간 국방위원회의 회의록들, 국회의 발언은 전부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게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10년간의 속기록을 전부 다 제가 읽어봤고요. 그리고 뭐 육해공 사관학교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책들, 그것을 각 군의 것들을 다 확인해서 4년치의 내용들을 확인했고 이렇게 국방위에 들어간 다음에 국방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국방위원회는 막 사성장군이나 뭐 장교 출신이 가야지 뭐 일반 육군 병사가 가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국회는 삼권 분립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삼권 분립의 기본 모토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안도 국방부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은 합참의장이 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는 합참의장이. 근데 그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군사적인 측면 외의 것을 고민하는 것은 국방장관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합참의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국방장관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시선으로 정무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사적 지식을 가져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그 국방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정무적으로 국방부의 행정행위 안에 녹아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전문가여야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이 개인에게 대해서는 조금 뭐 특정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을 비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이 나면은 한약 드시죠.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고 침도 맞고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의사였던 분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야 전문성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시선을 공정하게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뭐 육해공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저는 이제 역사 전공자인데 대부분의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학을 학부를 전공했으면 아마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최근의 근현대사까지 다 아는 척을 해요. 사학과 나왔다 그러면. 근데 사학과 석사, 내가 조선시대사를 영조시대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만 알아. 근현대사는 거의 몰라요. 근데 내가 박사를 했다. 영조시대에 농지 문제를 했다. 그러면 아예 영조 다음에 정조는 시작도 못해요. 맞아. 육군 사성장군, 뭐 해군 합참의장을 뭐 했다손 치더라도 참모총장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방위원은 육해공 해군의 인사, 경제, 뭐 군수, 전략, 기획, 인권 이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의 문제들에 있는 것이지 군의 전문성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관점으로 보면 대한민국 군의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죠? 통수권은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네. 뭐 지금 대통령이 여성분이라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만 그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장성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나라도 대부분의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주죠. 대통령이 이등병이었든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든 뭐 장교였든지 간에 그것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아니라 전쟁을 판단하고 정무적으로 이걸 군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로 국방위원회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을 지금 댓글에 뭐 육군 병장이 갔다 상근 출신이 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 인식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쭉 제가 첫 번째 군대에서 뭐 했냐 물어봤더니 굉장히 말이 오늘 오래 갈 것 같아. 밀릴 것 같아. 예. 자, 일단 우리가 국회 국방위 그러면 막 이렇게 무슨 군 장성 출신, 육해군 장성 출신이 가는 거로 알고 우리가 있었는데 아니 육군 병장 그것도 상근? 옛날 방위? 뭐야? 그랬더니만 이 얘기를 듣고 보니 맞죠. 실제로 군대 문제를 가장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말단 병사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정말 이 군대 소위 국방 예산이 쓰여지는 곳에서 가장 마지막에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피부로 느끼는 사람 그게 이제 이 말단 병사일 것 같은데 그런 병사 출신이면서 지금 막 그런 장성들 출신 뭐 사실 장성 출신이라서 별거 없어. 하사관 아가씨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똘똘하게 국방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뭐 과거 얘기는 도대체 소속이 뭐냐? 뭐 했던 사람이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어수선해가지고 좀 그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게 저희 망치부인 집에 지금 처음 오셨잖아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이렇게 생긴 건지 지금 처음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뭐 방송이야 종종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보고 또 하는데요. 와본 것은 처음이어서 근데 방송에서 보던 모습들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방송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참 아줌마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모습 좀 신선하지 않으세요? 신선합니다. 이런 방송 처음 오셨죠? 일반 가정집에.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은 꽤 많이 하는데 또 그것은 녹화한 다음에 또 하는 것인데 지금 이거 생방송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시면 난리 납니다. 지금 4,700명이 말 한마디 잘못하시면 바로 묻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뭐 이제 국방위 얘기도 하겠지만 이 망치 부인이 이렇게 여기서 방송한 지 제가 8년이 넘었어요. 9년째 접어들었는데
지난 2012년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죠. 2011년부터 저하고 국정원하고 싸움이 붙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와 제 가족에게 알고 대해서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국정원에서 월급을 받고 지내고 있어요. 이 국정원을 담당한 국조위라는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지난 2013년에 밝혀진 국정원 댓글 범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따님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회 들어오자마자부터 엄청난 악플들이 있었고 또 김광진 예, 의원님께 제 자신도요. 있었고 뭐 심지어 저도 뭐 국회 들어오자마자 화형식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요. 화형식이 뭐예요? 어버이연합 같은 데서 저 화형한다고 화형식, 능지처참식 뭐 이런 일들도 있고 왜요? 뭐 김광진 의원님은 왜? 무슨 명분으로?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제가 또 어떤 보수단체가 얘기해서 서면 조서도 써주고 막 했었는데 뭘 위반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뭐에서요? 뭐 제 존재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봐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뭐 간첩죄로 구속되신 적 있어요? 없죠. 없는데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저는 원래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의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던. 예, 근데 그곳에서 하고 제가 원래 전공도 사학 전공에서 이제 친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이기 전에 일종의 사학도이고 또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저의 인식이 있어요. 근데 국방부에서 백선엽 장군과 관련한 연극을, 뮤지컬을 국방 예산을 들여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걸 지적했죠. 민족 반역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저에게 윤리위 제소도 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왜 윤리위에 갈 일이에요? 해 있고 국회의원직 그걸 뭐라고 하죠? 사퇴 촉구 결의안인가? 그것도 올라와 있고 뭐 보수 단체들의 고소도 고발도 되어 있고 뭐 한데 백선엽 연극에 돈 못 대겠다고? 예. 그런데 국가의 영웅을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웅 백선엽이 친일파 아니에요? 친일파가 명확하죠. 근데 이제 그 용어에 있어서 저는 이제 민족 반역자라고 용어를 썼어요.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라고 썼는데 대한민국 법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를 규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몸담았던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의 친일 인명사전이 있죠. 거기에 4,387명의 사람들을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를 했어요. 근데 민간단체인 건 맞죠. 근데 대통령 직속의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국가단체가 또 있습니다. 예. 거기서 고르고 골라서 또 이런 정치적 사항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도 1,007명의 사람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명한다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둘 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에. 국가가 인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도 들어있는데 뭐가 문제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6.25의 전쟁 영웅에 대해서 폄하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에 의한 용어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데 제가 민족 반역이라고 용어를 다르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갖 악플과 뭐 하루에 65만 건 가까운 이 악플들 막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했었는데요. 예? 65만 건. 65만 건의 악플? 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 발에 피었구나.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국정원도 그렇고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을 최초로 제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사건이 이제 한 1년 정도 계속 이제 논쟁이 하면서 두 개 재판 중에 있죠, 둘 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국정원 공소장, 에는 제 이름이 적시된 증거, 그러니까 국정원이 했다고 하는 제 이름이 들어간 내용들이 포함된 공소장의 A4로 6페이지인가가 되고요. 국정원이 쟤를 공격했던 사항들이 범죄 이력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리고 사이버 사이버사령부의 아니요, 국정원. 그러니까 국정원 그 의 댓글 부대, 범죄에 대해서 댓글 부대가 얘기한 지금 걸로. 재판받을 때 예. 재판받은 범죄인들의 범죄 행위들을 적시한 증거물 네, 검찰이 이제, 공소를 제출한 네. 그것에 김광진이라는 이름이 A4로 6페이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저를 공격해 왔죠, 국정원이.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광진을 공격하라고 하는 공격문까지 있는 상태였죠. 근데 제가 국방위원회와 정보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야, 그래서 그렇게 아이고 진짜 그랬구나.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 망치 부인이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난 민간인이고. 예. 거기다 우리 나의 어린 딸에 대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그놈들이 지금 아직도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어쨌거나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한테 발생하고 있는 65만 건의 악플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죠.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고 이건 국회의원의 명예훼손이고 아니 박근혜나 이명박한테 욕 한마디만 하면 잡아다가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벌금을 때리면서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 열심히 하고 있구만. 이걸로 시비질이야. 어디서? 리트윗 한 번만 해도 다 벌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수십만 건의 글들을 썼는데 지금 뭐 마음고생이 컸겠어요. 근데 뭐 저희야 또 그걸 견뎌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는구나. 난 이래도 못해. 난 다 불질러 버려. 하여튼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정보위가 열릴 때마다도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 국정원 댓글 범죄에 예, 대해서 댓글 범죄와 지적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근데 사이버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사이버 유죄 판결 사령부는 받고 막, 유죄 판결을 예, 받고 있고 기소되고 막 그러더만. 기소되고 하고 있고 사이버 사령부 자체에 대한 개혁도 어느 정도 좀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은 아직도 물론 이제 댓글 부대를 공식적으로는 없앴다라고 하는데 뻥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동안도 공식적으로 해온 건 아니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근데 저희도 이제 올해 이 것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국정원의 스타일의 댓글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의 스타일의 댓글들이 있어요. 댓글과 용어 하나를 바꾸죠. 우리가 댓글 부대 혹은 댓글 몇 개 써서 대통령이 바뀌었겠어 이 얘기들을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 이 용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작 부대인 거죠. 그러니까 댓글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그치.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하고 돈을 들여서 아예 영상을 만들고 그 그림들을 편집해가지고 뭐 하고 뭐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댓글만 쓴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것들을 한 것이고 그게 어떻게 명확하게 나오냐면 이제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경우 여기도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운영했던 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이버 사령부 아니에요? 사이버 사령부인데 그 안에 직제가 530 심리전단이죠. 심리전단 양쪽 다 심리전단입니다.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여론 조작하고 국민의 심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작계를 가지고 전시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일개 개인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댓글을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것들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심리전을 어떻게 펼치냐. 강정마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강정마을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독도의 일본 침략이나 뭐 이런 해군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먼저 좀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이 해군이 좀 커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화제를 전환시키죠. 그리고는 유도하는 거구만. 예, 강정마을 제주도에도 최남단에도 이렇게 좀 대한민국 해군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새끼들이 이걸 막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로 심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그 요원 중에 심리학 박사들부터 시작해서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가 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들었지? 이놈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그런 이 심리학 박사들이 동원이 돼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이 며칠 전에 내가 당한 일도 이게 내가 볼 때 다 그게 연장선상이라고 봐.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댓글 부대와 사이버 사령부의
이런 심리 전담이란 반을 만들었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여론 조작을 조직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는데 이게 왜 흐지부지 됐냐 이거지. 아직 흐지부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아직 사법적 판결이 완벽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2심은 끝났고 지금은 이제 대법원 3심이 남아 있는데 3심이 끝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하여튼 문제가 됐던 당사자들은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직 해임이 돼서 실무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도는 나가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어쨌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친히 왕림하신 이유는 사실 진짜 안보 이야기.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망치부인은 아까도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좌빨, 응? 빨갱이, 뭐 좌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좌익 좀비가 그리고 뻑하면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서 안보를 위해서 국민이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제가 진짜 안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네. 쭉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중간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모르는 거.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짜 안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입장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는 이거죠.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하는 게 군대인 건 맞습니다. 그에 따른 다양한 것들을 대비하고 훈련하고 뭐 무기도 갖추고 라고 하는 거죠. 전투는 전쟁이 날 때 이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전쟁이 나지 않게 우리의 힘을 길러주는 것 자체, 그래서 상대가 우리의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렇죠. 예. 방어. 그런데 잠깐만 선생님. 여기를 좀 봐주세요. 이 카메라를. 화면. 예, 이 이 화면. 카메라를 예. 보시면 이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예. 대단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의 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토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들, 상임위원회는 원래 2년씩 옮겨가면서 하도록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상반기에도 국방위원회를 했고 하반기에도 국방위원회를 했는데 하반기에 국방위원회를 자청해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반기에는 내가 그 인권 문제나 의식주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중심으로 했는데 2년을 해보니 더 중요한 것이 진짜 안보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작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있죠.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계 5027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5027을 통해서 전쟁이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는 건데 우리의 작계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합작전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작계의 방향성, 작계 5027의 방향성은 전쟁이 D-Day가 발발하면 D+3일 정도 되는 날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북한을 이렇게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 한반도는 전구가 워낙 짧기 때문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3일 동안 과연 남한의 국민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작전 계획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거에 따라 무기 도입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보장되어야 하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죽었는데 다 문제가 생겼는데 북한 땅 백날 가져서 뭐 할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전쟁 발발하고 3일 이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 발발하고 이후에 미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거의 대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 도입에 대한 고민들도 그 입장에서 갖춰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군상을 해보신 분들 아시는 것처럼 매년 이 워게임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뭐 을지훈련도 하고 독수리훈련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 얼마 전에 합참 벙커에 가서, 그때 을지훈련 중이었던가 할 텐데요, 전쟁이 나면 서울의 정전이 몇 %나 될까요? 전쟁이 나고 한 3일 됐다. 100% 아닌가요? 100% 정도 나겠죠. 네. 제가 농담 삼아 어떤 분한테 전쟁 나면 사람들이 미사일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핸드폰 충전이 안 돼가지고 정신병 걸려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상식적인 질문이죠.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폭격이 이제 전면전이 시작되면 전기가 나가서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인지, 게다가 수도 서울은 지하가 전부 다 가스관으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매설되어 있고 다 지하가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폭격만 이루어지면 그게 연쇄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가스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 합참 벙커에 가서 물어봤어요. 서울이 전쟁 나면 D+3일 정도 될 때 전기가 얼마나 끊길 것 같으냐, 그거에 대한 워게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워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쟁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했더니,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해본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워게임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워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끊임없이 좀 연구해서 바꿔나가 보려고 하는 건데, 작계가 얼마나 이 비현실적이냐면요, 대한민국에는 큰 작계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작계 5027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동방작전이라고 부르는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방작전 계획을 국방이 들어와서 2년째 되는 해인가요? 그때 국감 때 이제 원문을 확인해 봤더니 안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작계 원문을. 그래서 무슨 일이냐, 내가 이 국가 기밀을 볼 수 있는 다 권한이 있다,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봤는데, 참여정부 이래로 10년간 단 한 자도 안 고치는 거예요, 동방작전의 작전 계획을.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매년 방송에 보시면 독도를 침략할 걸 대비해서 해군이 어떤 훈련을 하고 해병대가 뭐 어떤 훈련을 하고 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이 실제 훈련은 작계와 아무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작전 계획에서는 부대 편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없어진 부대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도 있고, 일본이 새로 도입한 무기도 있고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작계 5027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가 국방위 3년차를 하고 있고, 국방위 3년차이기 때문에,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밀을 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데다가 제가 정보위를 겸임하기 때문에 최고의 기밀까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작계 5027은 안 내놓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도. 근데 아마도 작계 5027의 원문은 거의 변동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논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기 댓글에서 하시는데 사드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사드도 이와 비슷한 관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드가 지금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제의 논쟁을 떠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이 무기를 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는 것은 태평양을 건너서 멀리 날아가는 뭐 ICBM의 문제가 아닙니다. ICBM이 뭐예요? 그러니까 위성 궤도를 넘어서 쏠 수 있는 무기, 아주 긴 거리로 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사정포로 그냥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미사일로. 탱크로 와도 몇 시간이면 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고 3일간 대한민국을 지켜줄 무기가 뭔가, 전면전이고 대한민국은 단일 전구인데다가 전쟁 구역이 아주 짧기 때문에, 전쟁 구역. 예, 전쟁 구역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무기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갖춰진 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다른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안보라는 게 여기 국가의 존립 목적이 뭡니까?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 따라서 안보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처럼 전쟁 나면 지 혼자 한강다리 끊고 도망가면서 녹음한 라디오 프로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다 개소리, 그런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여기 댓글에 하나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원전 방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아주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드 도입도 좋고 뭐 패트리어트도 좋고 한데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김정은이면 핵미사일을 안 쏴요. 왜 바보같이 전 세계적인 위협을 당할 것처럼 핵미사일을 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원전이 몇 개입니까? 20몇 개 되죠. 예, 26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일반 원전에 일본이 지금 저 난리가 난 게 폭격을 당해서예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전기가 잠깐 끊겨서 지금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 미사일을 원전에 타격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지. 핵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 예.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1년에 37조 원의 예산을 쓰는 이 나라에서 원전 방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패트리어트 정도도 하나도 없어요. 에이, 설마. 없어요. 단 한 기도 없어요. 단 한 기도 없고 제가 갑자기 영어가 생각 안 나는데 군상을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 날라오는 헬기 이렇게 손으로 조정해서 맞추는 거 그거 뭐라고 하죠? 군상을 해보신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뭐라 그래? 예. 하여튼 그거 하나로 대공포? 예 아니야. 대공포 말고요. 발칸. 발칸 하나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칸이라고 하는 건요 날라오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지금 원전 방어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잠깐만. 일단 그러니까 몇 조 원짜리 사드를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 대한민국에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요. 그러니까 65만 개의 악플이 달리는구나. 우리 물을 좀 계속 드세요. 물을 지금 드렸어요, 내가. 제가 지금 약간 감기 네. 기침기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많이 예. 드시고요. 아니 내가 물을 드렸는데 계속 물을 안 드린다고 지금 각방에서 진짜 내가.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안 보시고 듣기만 하시나 봐요. 예, 지금 여러분 일단 진정들 하세요. 예, 오미자 먹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우리나라의 원전 방어가 핵심인데 우리의 원전을 저쪽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발칸포로 막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국민이 모른 거잖아. 예,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내용을 자꾸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65만 개의 악플을 달아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네요. 자, 여기 지금 일단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예. 자, 계속해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는 안보, 이것을 좀 해야겠다. 그게 진짜 안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것이죠. 물론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근데 대한민국의 65만 명의 장병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먹고 자고 입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문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도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안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문제를 좀 얘기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유포죄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제가 이 사실유포를 감옥 갔다 왔기 때문에. 예,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한 내용을 세상에 알렸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방의 보좌관, 저한테 직접 하지는 못하고 저희 방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담당했던 저희 방 수석 보좌관을 국방부가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오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론관에 서서. 좋다. 근데 쪽팔리게 그 하급 직원 이름을 가지고 저희 방 보좌관을 고발하지 말고 국방장관 명의로 나를 고발해 달라. 그리고 국방부는
그 당시에는 저를 이제 공격했던 사이버 사령부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장관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고 또 이와 관련한 무고죄로 저희 방 직원에게 한 것은 무고로 이제 같이 걸겠다라고 했더니 저쪽이 철회했어요. 예. 보통 보기는 참 참해 보이는데 예, 보기는 참 참해 보이는데 이 태국 필라는 청년 의원님이 되게 무섭네요. 왠지 이렇게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될 것 같아. 아우 쌤통이다.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박수는 후원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후원금. 요즘도 후원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가 예,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10만원까지는 전액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요. 네, 확실해요? 예, 10만원까지는 전액 다 가능하고, 네. 10만원이 넘고 500만원까지의 금액에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뭐 그런 게 있답니다.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후원해주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본인이 그냥 농담하신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짜 안보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장병의 삶의 그 문제가- 삶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수통 얘기했죠. 뭐 수통 그래서 얘기, 수통 바뀐 거죠. 수통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 슬픈 게 뭐냐면 뭔만 하면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예산이 없어서.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국방위의 사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거나 국민들이 이런 것들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예산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예산까지 고민해서 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국민들은. 예, 그 돈을 마련할 것인가 혹은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하는 역할이죠.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진짜 그런 국회가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하는데 국민 돈도 없는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 하느냐 무상급식을 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고민은 국민이 할 생각이 아니고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행정부가 고민할 문제죠. 예를 들면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쓰고 자원예교에 수십조 원이 꽁으로 날아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방산비리 이런 것들도 수조 원, 수십조 원들이 날아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배정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실제 제가 해보니까.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죠. 지금 뭐 예를 들자면 그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예산으로는 연간 6조 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그 찬반의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지금 시기에 라고 생각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장병들의 월급이 너무 적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낸 법안 중에 하나가 이 희망준비금 제도라고 희망준비금처럼 전역 지원금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역을 하면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이제 퇴직금 형식으로 주는 것인데 지난번에 그 남편분과 같이 얼마 전에 정책 토론회 할 때 같이 와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제 공약 사항은 아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을 하는데 또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수위원회에서도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2년이 넘도록 안 하니까 그럼 제가 법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실래요?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 대변인이 대표적인 포퓰리스트 공약을 새누리당이 냈다. 이렇게 이제 새정연이 냈다. 예. 저희가 냈다. 새정치연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박근혜 공약. 예. 근데 알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인수위원회 공약이었죠. 원래 흥분하면 전라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뭐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죠. 필요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을 갖는 거죠. 다시 좀 돌아와서 수통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면 수통을 바꾸는데 다 해서 25억 들었습니다. 25억.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근데 대한민국이 창군 이래로 지금까지 그 6.25 때 쓰던 수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애들 병 걸려서 죽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꼭 죽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어. 예. 돈을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관점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얼마나 이 삶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요. 25억이 크다고 보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이 함정에서 어뢰 이렇게 한 발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체 빼고 날아가는 포탄 이거 한 발에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거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 한 발에 20억 합니다. 22억씩 합니다. 미사일 어뢰 한 발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죠? 패트리어트. 팩3. 팩3 미사일은 이 추진체 기계 안에서 이렇게 한 발씩 12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아가서 터지는 거 한 발에 160억 합니다. 한 발에? 한 발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돈은 패트리어트가 별로 조준율이 약하다고 문제됐던 거 아니에요? 예, 조준율이 지금도 약하고 지금도 실험 평가 중이고 뭐 한 개 포대에 몇 조 원 하는 그보다 이제 더 한 단계 위가 사드 아닙니까? 그건 아직 실험 연구도 제대로 안 된 무기죠. 근데 이제 그걸 도입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저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조 단위로 얘기를 하니까 현실과 멀어요. 뭐 4대강 하는데 몇 조고 무상급식에 몇 조고 반값 등록금에 몇 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0만 원이 참 큰 돈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이 몇 개 모여야 1조가 됩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1,000만 원이 몇 개 모여야 1조가 됩니까? 10,000개? 10,000개요? 아닌가? 동그라미가 약해서 10,000개 맞지? 10,000개입니까? 10만 개야? 1조. 10만 개입니다. 아, 10만 개구나. 1,000만 원이 10만 개 모여야 1조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조 원짜리 사업이 아닌 거거든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로 좀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 제가 수통 바꾸면서 이 생각 중에 가장 큰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점이 없었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세상 어떤 그렇지. 문제든. 관점에 대한 문제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대하는 문제인데 창군 이래로 지금까지 국방위원회도 있었고 국방부도 있었고 하지만 심지어는 민주정부 10년간 우리가 집권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러게. 바꾸지 못했어요. 그랬네. 예, 관점의 문제예요. 월급 15만 원 주는 이 병사들에게 얼마나 10만 원, 15만 원 준다고 말만 해놓고 다르게 뜯어가는 놈들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에게 의무병으로 강제로 왔는데 세탁기 쓰는데 1,000원씩 주고 쓴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죠. 건조기 한 번 쓰는데 500원씩 내고 쓴다면 이해하시겠어요? 망치 부인께서는? 그게 정상적인 2015년 세계 10대 경제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병들에게 할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 그거 올해부터는 전 군에 무료로 다 바꿉니다. 오. 전부 다 보급됐습니다. 재민아! 예. 이제는 유상으로 하는 곳들 다 없어집니다. 또 하나. 참 웃기게도 대한민국에서 관공서에서 컴퓨터 돈 주고 쓰는 곳 보셨어요? 아니요. 심지어는 구청에 가도 공무원용 말고 민원인용 무료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그쵸. 출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종이도 공짜로 다 줍니다. 네, 네. 군인들 1시간에 싸지방, 그래 말씀하신 싸지방요. 사이버 지식정보방. 1시간에 540원씩 돈 주고 써요. 월급 15만 원 주면서. 10만 원 줬어. 네. 그 중에서 요즘에 무슨 적금 든다고 빼고 네. 7만 원. 그 적금도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 중에서. 얼마나 웃기냐면 그게 대통령의 또 공약 사업이에요. 희망준비금 제도라고. 그러니까요. 장병들에게 약속한 게 두 가지였는데 월급을 2배 인상해주겠다. 그리고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분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희망준비금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희망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다. 근데 어떻게 하냐? 국가가 돈을 적립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월급에서 적립해라. 희망준비금이라고 하는 맞아. 통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도 뭐 말장난도 이 정도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 조카가 그거 좋은 예. 거라 그래가지고 이자가 높다고 막 하라고 얘가 7만 원 한다고 한 거야. 그래놓고 3만 원 전화비도 안 돼. 예. 전화비 문제도 예. 얼마나 이제 제가 성질이 나냐면요. 이제 많이 이제 개선되고 가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공중전화를 예. 요즘 얼마나 쓸까요? 최근 1년간 공중전화 써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예. 아마 내가 방송 공중전화 보시는 분도 얼마인지도 몰라. 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공중전화의 비율이 전국에서 70% 정도 됩니다. 군부대가 쓰는 게 그것만으로도 거의 이 독점 소비자죠. 그렇구나. 예,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전화요금 비싸구나. 그런데 사회에 나와 있는 공중전화, 그러니까 30%라고 하는 사회의 공중전화도 누가 쓸까요? 주로 군인들이 쓰요. 그렇죠. 휴대폰이 없어. 휴가 나온 군인들이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90% 이상의 공중전화의 사용은 맞아. 다 군인들이 군인들이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강하게 내세울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본다고 치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이 핸드폰은 요금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초당 요금제죠. 네. 내가 1초를 쓰면 1초 요금이 나오고 10초를 쓰면 10초 요금이 나와요. 근데 군인들이 쓰는 공중전화는 30초 요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5초만 써도 30초 요금을 내는 거예요. 과금 단위가 30초로 되어 있어요. 야! 더 심각한 건 아까 말씀하신, 그래, 돈 비싼 거요. 콜렉트 콜. 받는 사람이 돈 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콜렉트 콜에 또 많은 부분들이 전화를 걸었는데, 야, 나 수업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끊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콜렉트 콜은 과금 단위가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야, 나 수업 중이야, 전화 못 받아 하면 3분 요금제입니다. 이씨. 예. 근데 이 독점 소비자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느 정도의 어필만 명확하게 하고,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업체를 바꾸겠다, 아니면 그렇지. 뭐 지금 뭐 SK가 하고 있는 것을 LG로 바꾸겠다라고 네. 하는 것들로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요금제 바꿔낼 수 있어요. 일반 너무 비싸 지금. 회사에서도 금리 하는 요금제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30% 정도는 다운돼 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다시 또 이제 저희랑 협상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정도는 하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요금제 과금 단위도 좀 바꾸고 요금 제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고 있어요. 예. 태나지 않는 거지만 이게 삶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중요한 얘기죠, 예. 이거. 예. 이 진짜 안보 이야기. 장병의 삶의 문제가 진짜 안보다. 그래서 정말 한국 전쟁 됐을 소통 쓰고 있는 거 그거 바꾸고, 그리고 이 전화요금 이런 것들 바꾸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안보다. 왜냐하면 사실 군인들이 군대 가 있는 애들이 얼마나 개고생을 해. 무슨 뭐 혹한기 훈련이니 뭐니 밤잠 그 잠 많은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고 가서 그 보초 쓰고 오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나라 지킨다고 가 있는 건데, 이게 정말 국가가 군인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그래야 얘네들도 자긍심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군인들을 그렇게, 옛날에 이명박 때는 무슨 군화도 막 뭐지 실용한가 뭔가 안 맞는 거 막 예. 지급하고 막 그래서 문제 됐었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거 좀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도 이제 저희가 제기했던 건데, 대한민국 군대에서 제가 좀 슬픈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군에서 구입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무기 체계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는 이제 그 반대로 비무기 체계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변경돼가지고 전력 지원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체계와 전력을 지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서포팅하는 장비들, 그러니까 그건 먹는 것들도 포함되고 입는 거, 뭐 이제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전력 지원 체계와 관련해서는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죠. 우리가 뭐 ADD나 카이다라고 하는 국방연구원 같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카이다가 국방연구원이구나. 하는데, 비무기 체계, 그러니까 전력을 지원하는 삶에 대한 것은 고민하는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 사병 출신이니까 이걸 아는 거야.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매년 군인들의 복지가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1년에 백미 몇 g을 60g 먹던 것을 100g으로 늘려줬습니다. 하얀 쌀 보급하는 비율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열량 단위로.
근데 과연 대한민국의 장병들에게 지금 백미 맥그램 단위로 할 것인가? 지금은 열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에너지에 관련한 문제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타민제 같은 거 다 먹지 않습니까? 근데 군 생활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급도 다 잘 되지 않죠. 또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열량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끼나 한 끼 반 정도만 먹는 거기 때문에 또 집에서 다른 것들을 과일이나 이런 것들로 보충할 수 있죠. 야채나 이런 것들을. 근데 군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과 이 야참까지를 전부 다 군대에서 주는 것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열량의 측면이 아니라 정상적인 전반적인 영양 균형 이것들을 다 갖춰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 그 고민이 지금까지 그게 설마 안 된 건 아니죠? 지금도 열량 단위로 하고 있죠. 열량 단위로. 그러니까 5대 영양소가 중심이 아니라 열량 중심으로. 예, 열량 중심으로. 그러니까 애들한테 맨 튀김만 먹이는구만.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신발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만 사람이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뭐 체격들이 다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뭐 90 사이즈 옷을 입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95, 100을 입는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인 그렇죠. 거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95 사이즈를 50%를 두고 100 사이즈를 30%를 두고 나머지는 뭐 10%씩을 둔다. 이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냥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95 사이즈 신발, 많은 사람들이 신는 신발들이 부족해지는 일들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좀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군인들의 급식비도 워낙 적어요. 하루 3끼와 저녁 부식비까지 해서 6,210원이거든요, 지금. 하루에? 예,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맨 미국산만 먹이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일단 금액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많이 늘려줘야 된다. 그러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애들이요. 다 사먹어요. 예. 근데 그게 무슨 LG 무슨 GS 마트가 들어와서 예, 민영화 거기서 애들이 돈 주고 측면으로 사먹어야 되고 되는 있는데 거야. 근데 7만 원 내고 나면 3만 원으로 전화 비용도 안 되는 거야. 전화 비용 내고 나면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예. 그것도 있는 집 애들만 사 먹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죄송해요. 예, 아닙니다. 계속. 미국소를 드신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기로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고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소고기들요? 예, 소고기들은. 근데 진짜요? 다만 이제 확실해요? 예, 유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우하고는 좀 다르게. 아니 이거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미국산 미국산 소고기 아닙니다. 미국산 소고기 이거 아니고. 중요한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예. 군대에서는 전부 다 소고기가 미국산 소고기인 줄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행이다, 이제 일반 다행이다. 가정에서 먹는 그 한우랑은 조금 다른 것이고 육으로 이제 따로 좀 키우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산 소다, 광우병 소다 이 생각으로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문제. 근데 또 군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군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복입니다만은 전쟁을 났을 때는 수의예요. 이것을 입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 입는 옷이죠. 군복을 수의로 입는 것인데 평시에는 국민들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그냥 제복은 군복으로서의 역할만을 인정하지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적 측면이나 복지의 측면들이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의 인권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인식을 좀 전환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대한민국 군 인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정할 때 나 예전에 군 생활할 때는 말이야 20년 전에는 예전엔 줄바따로 맞았어. 맞아. 지금은 보이스카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 1년 전에 군 생활할 때보다 지금 많이 달라졌어. 좋아. 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권에 대한 측면은 2015년 대한민국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대한민국 국격에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20년 전에 군생활 했을 때보다 좋아졌냐 아니냐에 대한 측면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맞는 말이다. 진짜 맞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군대가 원래 그래. 군대가 그 정도 구타는 있지. 라고 하는 그 방관자적 인식 때문에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주셔야 그 여론을 가지고 국회가 개선해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군대를 안 가봐서 그런다는 둥 여자가 국방을 안 한 둥 이러니까 우리들이 아무 말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조카를 군대 보내고 나니까 모두 군 문제가 우리 집 문제가 된 거지. 아 근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군인의 목숨은 군견의 목숨보다 값이 작다. 예. 그만큼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지금?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죠. 제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군 의문사와 관련한 문제들로 국회에서 토론을 5번인가 6번인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군 의문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의문사가 아직도 남아있지 김은종이 사건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군사 독재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매년 150명씩 지금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0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50명은 이 사건 사고로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사망을 했고 100명은 자살합니다. 100명의 자살자가 대부분 의문사가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하지 못하는 구조 때문인 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윤일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로 들을게요. 오늘이 세월호 사건이 난 지 딱 1년 된 날입니다만 그 얼마 전 4월 7일 날이 윤일병 사건이 났던 날입니다. 윤일병 사건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이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7일 날 윤일병이 사망하니까 국방부가 뭐라고 발표했느냐. 회식 중에 음식물을 취식하다가 맞아, 기도가 맞아. 폐쇄돼서 사망했다. 거짓말했었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까지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인 거예요. 여기서 아니다. 우리 자식이 그렇게 죽었을 리가 없다. 라고 하는 유족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100명의 자살자의 문제나 혹은 뭐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죽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혹은 자살을 했더라도 사망에 직접 그 사안은 직접 총으로 쏘거나 목을 맨 것이 맞죠. 그러니까 타살을 자살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이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예. 왜 죽었는가? 예. 왜 목을 맸는가? 행위는 스스로 목을 맨 게 맞지만 국방부가 말한 것처럼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혹은 그냥 그 자기가 너무 비관해서 한 거라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이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폐쇄돼서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 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유족이 군부대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뭐 자료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생활했던 장병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입증 책임이 유족에게 있어요? 국방군이 헌병의 초동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해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윤일병 사건은 그 입증 책임이 여론화되고 또 그 당시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내가 도저히 이건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부 고발자가 양심 고백을 해줬어요. 세상에 이제 나온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눈 감았으면 다 처음에 은폐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걸로 정리하자라고 입 맞췄던 것이 수사 결과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를 빨리 전환시켜야 된다. 제가 이제 법을 내놨는데 지금 계속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이게 재심기구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국방부에 결정이 나버리면 예전에는 참여정부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려우면
군문사 진상규명위원회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졌어요? 2006년도에 만들어졌다가 2009년도에 없어졌어요.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그 과거사위원회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친일 반민정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그래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다 없어졌구나.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다 없어지고 지금은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심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재판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군 사법 재판이 얼마나 지금 좀 잘못되고 있느냐.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자기 사단 안에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마다 지금 재판부가 있거든요. 사단장 예하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부적으로 요 자기 부하가 예. 뭐 중령이 잘못해서 밑에가 죽었다 그러면 얘를 싸고 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진실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공개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겠습니까? 아니면 내 목숨이 달려 있는데 내가 옷 벗어야 되는데 그렇지. 적당히 마무리 지어봐 라고 하는 것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러네. 예, 근데 그 과정이 사건마다 소대 단위에서 덮을 것, 대대 단위에서 덮을 것, 연대 단위에서 덮을 것, 사단으로 덮을 것, 군단으로 덮을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개되는 일들은 정말 큰 사건이나 국소수만 나오는 거죠. 그런 게 문제야.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심지어는 재판의 판관도 지금 뭐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재판관으로 갑니다만은 윤일병 사건도 그랬어요. 판사가 3명 있는데 주심으로 가운데 앉아있는 분은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아니에요. 장군이 합니다. 장군이. 일반 장군 중에 한 분이 주심 판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2명의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판결을 같이 이제 도와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도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처음에 창군 당시에는 워낙 이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장성이 그것을 했었어요. 근데 60년이 지나고도 1948년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도 그 제도를 끊임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없애버리면 그 직책이 이제 없어지는 사람들이 좀 생기니까 쉽게 안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상황으로 재판을 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재판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지휘관의 감경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재판을 하면 탄원서를 내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과정에 재판장에게 이 사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좀 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을 낼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판결이 끝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징역 4년에 처한다라고 내리면 판결이 끝난 것을 가지고 사단장에게 넘어옵니다. 사단장이 판결은 4년이 났는데 이 사람 군생활 충실히 한 사람이야. 내가 감경해줄게. 2년. 감경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경권이 장성에게 내려질 확률이 높겠습니까? 병에게 내려질 확률이 높겠습니까? 진짜 골 때린다. 예. 진짜 심각한 문제죠. 아까 뭐 군견의 목숨값 뭐 이런 얘기들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사망한 장병들, 사망한 병사들의 유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장비 물자과였어요. 그래서 맞아.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인사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인사과에서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장비 물자과에서 이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좀 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것은 인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유족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그 유족이 시체 상태로 있는 것이 한 30구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해서 납골 상태로 있는 게 10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구 정도가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데, 가장 길게는 43년 되신 분도 있어요.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이제 뭐 명절마다 그래도 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면 나 갈련다, 이거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걸 장비 물자과로 전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유족들에게. 그래서 그건 인사과로
예, 다 바뀌어서 그건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이 10대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정부 예산이 370조가 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의무병이에요. 의무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가 오라고 하니까 순수한 막 좋은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무로 갑니다. 근데 군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요.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죠. 군복무를 제대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구타하고 과학행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소위 말하는 국립묘지 안장되지도 않고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살하는 경우에는요. 유족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금이 나옵니다. 일시금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 OECD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시금으로 얼마를 줄 것 같습니까? 5천? 500만 원 줍니다. 500만 원. 일시금으로. 그것도 유족이 이게 개인적인 사유로 자살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줘야, 동의를 해줘야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어떤 국민이,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돈 많이 받았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으면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군복을 입고 죽었으면 국립묘지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직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이 친구가 사망한 사유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래서 순직을 제외하는 책임은 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전화를 받다가 헤어져서 그 순간에 그냥 정신이 나가서 사망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군 생활이 아니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하죠. 그러나 그까지는 조금 더 둔다 치더라도 그런 경우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군이 입증한다면 순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군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포지티브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순직 처리를 하는 것이 맞죠. 지금처럼 유족이 아니다, 내 자식은 맞아 죽었다. 윤희병은 명확히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자식은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입증할 때만 순직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진짜 지금 여러분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새정치연합 소속이라고 나갔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광진 의원님을 모시고,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광진 의원님을 모시고 진짜 안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예. 진짜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간단히, 이거 답변만 하나만 예, 좀 예, 드릴게요. 예. 왜 그럼 장례를 치르지 않느냐? 응?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장례를 어느 부모가 안 치르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내 자식을 40 몇 년간 냉동고에 보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뭐냐면요.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인데 이 유족은 그 당시에 군상을 했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만날 수도 없고 뭐 처음에 이런 이 일기장이나 이런 걸 다 군인이 가지고 있고 유족에게 내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증거가 아들의 그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 되면, 세상이 좀 바뀌면 이거 제대로 부검해서 내 아들의 진짜 죽음을 밝힐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장례를 40년간 치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거 장례 안 치르고 있고 싶은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아까 질문하고 나가! 예.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안보에 대한 이야기, 사실 오늘 저희가 방산비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었는데 예.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되면 현재 지금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이라든가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도 좀 간단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년에 35조, 37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 30조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조라고 하는 것도 1000만 원이 10만 개가 모여야 되는 거고 그것이 37개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년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고요. 정부 부처가 그 정도는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부가 1년에 얼마 쓰는 줄 아십니까? 여성가족부가요 1년에 4천억 정도 예산 씁니다. 0.5조 원이 되지 않아요. 외교부가요 전 세계 대사관을 운영하고 공간을 다 운영하는데 명목상은 2조 원 정도 예산을 씁니다만은 1조 원은 ODA 기금이라고 이제 다른 나라의 기금으로 내는 것이고 실제 대한민국 쓰는 것은 1조 원 정도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예산 37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고요. 북한이 국방비로 연간 한 4조 원, 3조 5천억에서 4조 원 정도 쓰는 나라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잠깐만 우리가 37조 원을 쓰는데 그 3조 원에서 4조 원을 쓰는 북한을 못 이긴다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그 군에게 얘기합니다. 솔직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한 번만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매년의 그렇죠. 금액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물로 남는 자산이기 때문에 누적 자산의 규모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10년에 3조, 30조, 예, 그렇죠. 이쪽은 370조.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모아도 우리 1년 예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에펙 사업이니 뭐 KFX 사업이니 해서 새로운 비행기를 도입하는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대한민국 비행기들이 노후화되고 바꿀 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북한은 86년도에 미국이 도입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국방부도 인정해요. 그래도 우리가 진다고. 근데 우리가 공중전력에서 지고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장병들이 사용하는 비행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경제력이 되니까 그때그때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북한에게 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종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괜히 북한을 팔아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어요. 북한이 전지전능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요. 인간 어뢰도 타는데 좌우지간 방산비리 계속해서 현재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방위산업 비리가 막 밝혀지다가 무슨 해군 참모총장 하나가 딸려 들어가고 그걸로 그냥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잖아요. 예. 그 잡혀 들어가기 전까지 밝혀진 방산비리 규모는 어느 정도였고 현재 그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방산비리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통영함 문제가 터졌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제가 그때 그것도 제가 했던 사안인데 2억짜리 장비를 얼마에 주고 사왔죠? 41억에 주고 사왔어요. 얼마 뻥튀기 된 겁니까? 40억을 뻥튀기 한 거죠. 예. 퍼센트지로 치면 20배 뻥튀기가 된 거죠. 그렇죠. 2억짜리 제품을 가지고 그만큼 뻥튀기를 틔운 거예요. 그러면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낄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해군 사업이에요. 지금 합조단, 방산비리 합수단이 조사하고 있는 것의 90% 이상이 지금 해군 사업만 털고 있지 않습니까? 공군 사업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 육군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전체 국방 예산의 70% 이상 가까운 돈을 육군이 쓰는데 제가 그래서 아직 금액이라는 것을 한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만 털고 끝나려고 지금 덮으려고 통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힘없는 사람이 먼저 이제 들어가는 건데 방산비리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를 3년을 해보니까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비리가 저질러지려면 하나의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남들이 잘 몰라야 되죠. 그렇죠. 예, 나만이 할 수 있어야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잘 관여할 수 없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밀성과 비밀성, 은닉성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는 거예요. 기밀, 은닉. 예, 그렇죠. 첫 번째 방식, 세 가지 방식으로 돈을 먹는 건데요. 첫 번째는 관급 장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에서. 이번에 통영함에서 2억짜리 제품 41억에 했다라고 하는 것도 관급 장비로 돌리는 건데요. 관급 장비란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무기를 사거나 할 때 민간에게 제품을 만들어 오라고 발주를 였죠. 예를 들면 통영함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에 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1,000억을 주고 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가가 그 중에서 몇 개의 부품은 군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관이 지급하는, 공급하는 것으로 바꿔요. 그러면 누가 관여할 수가 없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모르죠. 누가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는 실무 담당자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관급 장비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0억, 100억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로 봤을 때도 명확하게 나옵니다만은 대령급 이하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나쁜 군인들이. 물론 모든 군인들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군인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는 관급 장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죠. 두 번째는 긴급 소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긴급 소요. 이건 뭐냐면 국방 예산은 워낙 규모가 크고 뭐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오랜 기간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또 예산 규모가 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긴급 소요는 그 중장기 계획과 달리 지금 시기에 이슈가 되니까 이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적이고 장기적 검토 없이. 그러니까 사회 이슈가 만들어지면 군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 이슈가 되면 뭐냐면요. 노크기순이라고 하는 게 제가 국회 처음 들어와서 이제 제기해서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받았던 사안인데 노크기순. 아, 그것도. 예. 노크기순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아, 이제는 GOP를 CCTV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중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험 평가를 하는데 계속 잘 안 됐어요. 근데 노크 기순으로 이제 철책 사업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보강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니까 밀어연 거죠. 긴급 소요 사업으로. 그래서 1차 사업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2차, 3차 사업을 묶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해버렸어요. 시행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나쁘게 하는 거냐. 긴급 소요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필요하면. 근데 그 당시에 ROC, 그러니까 군사 요구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견적을 내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만족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ROC가, 그러니까 군사 요구도가 이 철책에서 이걸 감지하는 것을 99%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견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발주를 열 때. 근데 잘 안 돼요. 그런 기술이 잘 없어. 웬만한 회사들이. 그래서 근데 해줘야 되겠고 빨리 이 시기에 이슈가 될 때 돈을 밀어여야 되겠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최전방 철책을 경계하는 것을 CCTV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돈이 지금 밀어넣고 싶은데 이걸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업체나 업체의 기술이 없으니까 군사요구도를 없애고 일반 민수로 쓰는 KS 마크 있죠. KS 마크를 가지고 있는 CCTV에 90%의 만족도를 갖추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서 지금 CCTV는 S1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원래 이게 지금 최전방을 지키는 군 작전용 CCTV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뻥카를 쳐놓고 그러한 기술력이 안 되니까 S1한테 맡겼다. 이야. 이런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를 촬영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뭐 나왔죠. 근데 청와대를 촬영하는 것도 실제 군사적으로는 국방장관 스스로도 말한 것처럼 군사적 위협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레이더 사령부를 설치하고
뭐 어떤 무기를 도입해오고 하는 것으로 긴급 소요 사업들을 끼워 엮는 거죠. 북한 무인기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미사일 사령부가 창설됐어요. 그 이슈를 통해서 자기들의 조직을 늘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들로 긴급 소요 사업이 생기죠. 이건 제가 봐서는 한 투스타급 정도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현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관일 수도 있고 한 거죠. 소위 군피아들의 전관. 근데 왜 그 긴급 소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 계획을 하는 과정이 오래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업체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무인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날아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이슈가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업체가 새로 연구개발을 시작해가지고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로 구입해올 수 있는 어떤 회사,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고민해오고 있던 회사가 끼어 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세 번째 사업은 이제 이거는 FMS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군 문제를 얘기할 때 입도 뻥끗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미국이라고 하는 단어. 미국이 같이 하는 건데, FMS라고 하는 사업은 미국 정부가 같이 관여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뭐 큰 비행기를 도입해 오거나 뭐 하는 경우에 있어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기밀성과 은밀성, 묻지마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로비스트를 막 해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린다김 사건이나 율곡 비리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FMS 사업 정도의 규모,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뭐 방산 비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그 현재 방산 비리는 왜 해군 참모총장 자른 다음에 쑥 들어간 이유가, 이 방산 비리가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37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70%는 육군으로 들어가고 30%가 해군하고 공군으로 들어갔는데, 그중에 이 통영함 때문에 해군만 먼저 털어서 그중에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어마무시하다. 아직 지금 육군은 70%의 국방비를 써왔던 육군에 대한 비리는 조사도 안 했다. 그런데 지금 무지막지한 비리가 지금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들이 어떻게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방법들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금 5시 10분이고 예. 의원님도 가셔야 되고, 오늘 시청광장 가시나요? 저는 저녁 약속 있고 저녁 약속 이후에 갈 겁니다. 아, 그래요. 저녁에 이게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근데 제가 봐서는 필요한 건요, 행사 때가 아니라 한 2시간 이후 정도부터 경찰이 뭔가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저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시비 걸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오시겠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미리 가서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또 뵈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우리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다 하셨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죠. 많은데 하고 싶은 오늘 얘기는 몇 더 퍼센트 정도 많기 하셨어요? 때문에 뭐 군 이야기도 사실은 끝도 없어요. 육해공에 대한 이야기, 또 군 인권에 대한 문제, 지금 뭐 국방장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또 이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뭐 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얘기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언제 한번 더 불러주시면 그렇다면 또 나오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께서 우리 방송에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들이 최소한 서너 번은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가장 가까운 다음 약속을 지금 잡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예, 뭐 봐보면서 그쵸? 따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2주에 한 번이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예. 이 국방 문제에 대한 진정한 안보에 대한 예. 핵심적 정보,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몰랐던 이야기, 예, 정말 많이 들었죠.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신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 여러분 오늘 방송 만족하셨죠? 예. 근데 앞으로도 들을 얘기가 4배는 더 있어. 예,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하시고 자주 오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아유, 오늘 하실 얘기가 많은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는 또 우리 시청자들하고 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예, 잠깐 예. 네네. 자, 먼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오늘 방송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청 광장으로 출발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예, 더 이제 깊은 이야기는 못하고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늘 다 못한 얘기는, 예, 오늘 내가 12시부터 했다. 5시간 10분 동안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챙겨가지고 가는데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합시다. 예,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알찬 시간이었죠? 일단 우리 여비건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 방송 편집 좀 해주세요. 중간에 그 뉴스타파 들어간 부분을 끊고, 뉴스타파 부분을 끊고 앞부분하고 뒷부분으로 2개 파일로 만들어서 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청광장 갔다가 돌아와서 재방송을 틀 때는 그 2개만 틀어드릴게요. 예, 여비고님 가능하시겠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4,517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5,300명까지 보던데 추천은 4,500분만 하셨군요. 약 800분이 그냥 꽁으로 먹고 튀셨어. 오늘 추천 안 하고 먹튀하신 님들, 예, 오늘 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 추천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매니저님들 각 중계방 적당히 사람 빠질 때 좀 올려주시고요. 자, 다음 방송은요. 제가 이거 재방송 걸어놓고 제가 시청으로 출발합니다. 예, 시청광장은 모바일 방송을 할 거니까요. 이 본방송 보실 분들은 보시고 또 모바일 방송으로 시청광장 보실 분들은 저랑 같이 버스 타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어요. 오늘 2부는 시청광장에서, 예, 2부는 시청광장에서, 자, 오늘 저녁 7시에 시청광장에서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어요. 창동 스튜디오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2시? 아니야. 내일은 저기 6시 행사 있잖아, 우리. 내일도 12시 해야 되겠네. 예, 창동 스튜디오에서 내일 낮 12시에 예, 생방송 시작하고요. 그리고 4시간 방송하고 시청광장으로 갈게요. 자, 내일 1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